안녕하세요, 러스테커입니다. 1년에 단 2번만 열리는 리비도 훈련 프로그램 무료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무료 강의를 놓치면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보는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아마 끝까지 보시면 좀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자, 오늘부터 저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유혹하고 연애할 수 있을지 이 실마리를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접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과거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유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났던 여자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여자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무엇이 맞는지 이 정보를 분간하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줄 적절한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보통 대다수 평범한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를 잘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잘생겨야 되거나 돈이 많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은 한결같이 자신과 같아지길 원해요. 그리고 당신 역시 비슷한 급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자기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자존심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우린 달라요. 우리는 평범한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수년간을 연구했고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실제 봐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둘 중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다니고 싶나요? 그리고 또 둘 중에 어떤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나요? 굳이 제가 답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여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처럼 되고 싶을 거예요. 본 무료 강의를 통해서 이 같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강의의 목표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을 돕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유혹해 연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연애의 시작을 넘어서 여자의 존경을 받아내는 남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본 강의를 통해 저는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세부 기술들을 충분히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스킬이나 기술적인 부분만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개쩌는 멘트나 패턴을 배워서 여자에게 써먹어서 지금 당장 존나게 섹시한 여자와 섹스하러 가는 그런 1차원적이고 자극적인 말로 당신을 현혹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귀한 시간을 내서 제 강의를 몇 시간이나 들을 당신에게 멘트 쪼가리 몇 개만 알려드릴 생각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당신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끌어당기는 남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실마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한 점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당신의 정신개조를 하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냐면 정신개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줘도 스스로 전부 튕겨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당신이 본 강의를 집중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할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올바른 남성성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제가 설명드릴 앞으로의 개념들은 당신의 여자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강의를 듣던 뿌리로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진심으로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번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치가 높은 인맥을 만드는 일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제가 설명할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언젠가는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무료 강의가 여러분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리비도 훈련 프로그램 무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의 사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3번의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룰 1일차 강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잘 유혹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여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남자가 돼야 하는지 이 부분부터 알아야 돼요. 단순히 여자 꼬시는 방법만을 익혀서는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남녀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다면 여자가 원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즉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방법과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을 잘하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리고, 내가 이런 캐릭터를 맞춤형으로 입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일차 강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여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판을 어떻게 짜야 될지, 유혹의 전략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알맞은 반응이나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로 어떤 멘트를 써서 여자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익히고 숙달하면 내일 당장 애프터를 한다고 해도 거시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여자를 만날지 완벽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유혹의 전략을 알았다면 남자로 느껴지는 바이브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트만으론 안 되거든요. 3일차 강의에서는 우선 2일차 바이브 기본편에 이어서 바이브 심화편과 비언어에 대해서 진행하고, 앞서서 배운 모든 부분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실전에 적용이 되는지 실제 예시 영상을 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분야 같은 경우에 아무리 이론을 배웠다고 해도 실전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배운 이론이 체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은 매 순간마다 변수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경험을 병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료 강의에서 훈련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예시 영상을 보고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일차 첫 번째 파트,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1일차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기획입니다. 자, 기획부터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획은 실행에 앞서서 이걸 왜 하는지, 누구랑 할 건지, 어떻게 적용해서 실행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짜놓는 걸 말해요. 저도 처음에는 기획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빨리 여자를 꼬시고 싶으니까 잘하는 방법, 진짜 통하는 방법, 이런 거를 찾아서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기획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 5년 전쯤에 러스트 스쿨을 시작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좋은 방법을 압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실제 검증이 된 방법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 약 6개월에 걸쳐서 리비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약 2년에 걸쳐서 나이트 게임을 종결할 수 있는 LSATT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수많은 교차 검증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수강생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유혹하고 사귀고 결혼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됐죠.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 성과가 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소수의 몇몇 수강생들은 성과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 본 여자와 섹스까지는 잘하는데 사귀고 나서 관계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비싼 돈을 내고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인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잘 돼야 우리 프로그램이 뛰어나다는 게 입증되는 거고, 그래야 저희도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초보자니까 뭔가 따라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적용하기 쉬운 초보자용 특강들을 여러 편 만들었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양이 적거나 퀄리티가 낮은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비도 같은 경우에 총 90강의, 강의 시간만 해도 24시간 가까이가 되거든요. 가르쳐주는 기술의 개수라든지 훈련시키는 양, 이런 거는 충분하고도 솔직히 남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수강생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기 위해서 기존 수강생들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20건 정도의 설문 내용을 받아본 뒤에 문제를 종합한 결과는 이거였어요. 방법을 나에게 맞게 적용을 못하는 문제, 그리고 강의를 듣고도 유혹을 잘 못하는 수강생들은 보통 특정 기술이나 방법이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랑 안 맞거나 자기 스타일대로 응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너무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타일에 대한 변형 방법을 알려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와 사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각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르쳐서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가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정말 잘 통하고 좋다는 건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개개인에게 적용이 다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수강생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안 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저를 비롯해서 여자를 잘 대하고 사귄 후에도 잘 다루는 남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으로 초점을 옮겨본 거죠. 그리고 결론은 바로 뿌리에 있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됐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난 어떤 남자인지,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 그 여자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생각이 바뀌니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투나 말 자체도 저에게 맞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이 융합돼서 체화가 되다 보니까 저랑 안 맞는 기술들도 잘 안 쓰게 되고 여자를 비로소 나답게 대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원하는 여자들은 저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방법을 찾고 경험치를 수년간 때려박고 깨달음, 이 순서로 가는 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10년 안팎의 시간에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도 하고 취미도 가끔 즐기고 뭐 가끔씩 친구도 만나면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일단 머리 들이받고 아무나 다 만나면서 이걸 깨달으려면 시간도 많이 포기해야 되고 솔직히 커리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익히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우선적으로 머리에 심어줘야겠다고 느꼈죠. 즉 이 부분이 기획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수강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원하는 여자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획하는 1대1 컨설팅 특전을 만들었었어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수강생들은 기획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방법을 배워서 적용했죠. 역시나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잘 안되던 수강생들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자를 유혹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사귀면서도 문제가 덜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방법만 주입해서는 발생할 수 없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제야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고, 저도 이제 보람을 느꼈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여자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려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걸 바탕으로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보통은 방법이 안 통하면 수강생 탓을 좀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방법의 효과를 정말 90% 이상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리비도 앞쪽에 기획 파트도 따로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제 더 많은 수강생들이 혜택을 보겠죠. 지금 이 강의는 비록 무료 강의지만 여기서도 이것을 반영해서 기본적인 기획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어디서든 배웠는데 안 됐던 게 있다면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기획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기획 단계 3가지가 필요해요. 프레임 만들기, 성적 매력의 이해, 그리고 페르소나 구축. 자, 이렇게 사전 기획이 되면 방법 및 실전 병행 단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3가지가 필요해요.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나에게 맞게 여자를 교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실전. 프레임 만들기에는 내가 우선 어떤 남자인지 규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 이것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와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지도 정해야 돼요. 많은 남자들이 이걸 정하지 않고 유혹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멘트만 외워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이 안 통한다는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유혹의 관점에서만 보면 만나서 빠르게 침대로 데려가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 만나면 솔직히 빠르게 잠자리를 하는 편이다, 여자들은 빨리 남자와 관계를 하면 상대 남자가 쉽게 보지 않을까 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말들이 통한다고 배워요. 근데 만약에 이걸 외웠어 그냥, 근데 나는 실제로 저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런 말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없겠죠. 이 미묘한 차이를 여자들은 정확하게 느껴요. 그리고 저런 말을 해서 여자를 눕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저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는 처음 본 남자랑 이렇게 첫날 자고 그래? 이렇게 나랑 잤는데도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바로 쎄한 느낌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배워서 쓰기 이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으면 여자를 사귀어도 사과를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되고 항상 끌려다니는 연애를 하거나 여자의 존경을 받아내지 못하는 연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규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가 강의 중에 차원이 다른 남자라는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차원이 다른 남자를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적 매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사전 지식을 학습해야 돼요. 아무리 내 프레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매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부분은 오늘 무료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매력적인 페르소나를 구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페르소나라는 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쓰는 겁니다. 특정 상황 혹은 맥락이나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가면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성격, 캐릭터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실 누구나 이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리고 여자를 대할 때도 여자를 대하는 각자의 페르소나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른을 대할 때랑 친구를 대할 때, 여자를 대할 때 조금씩 다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 이 페르소나가 본인 고유의 캐릭터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특히 단기적 유혹이라면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지 못하고요. 장기적 관계라면 유지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벗겨지면서 여자와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죠.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도 리비도에 나온 패턴이나 루틴이 나랑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은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말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고유 캐릭터와 페르소나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개인은 자신의 원래 캐릭터로도 소화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정리하면 유혹에 도움이 되는 페르소나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유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 페르소나가 내 원래 캐릭터와 너무너무 멀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도움이 되는 페르소나를 입음과 동시에 내 원래 캐릭터와 괴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찾으면 멘트나 바이브를 나에게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몇 기준은 조금 더 빡세게 적용도 가능하고 혹은 유하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페르소나 구축 들어가서 설명 때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되면 이후에는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나에게 맞게 교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실전 병행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 유혹하고 연애하고 내 입맛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기획을 이 순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난 이것부터 하고 싶다, 이건 빼도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안 됩니다. 왜냐면 앞부분이 뒷부분에 연결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기획을 제대로 안 했거나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만 간단히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기획을 건너뛴다, 아니면 원하는 기획만 한다, 이거 너무 기획이 길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솔직히 너무 할 게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못 만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쉬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인생 동반자를 구하는 문제인데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못 만나요, 진짜. 그리고 만약에 페르소나를 건너뛴다, 자, 이걸 건너뛰면 방법을 배워서 적용할 때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멘트를 알았어, 근데 적용이 안 돼. 내가 썼는데 안 통해. 그럼 다른 멘트를 또 찾고 배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여자는 없고, 어차피 내 페르소나에 딱 맞는 멘트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자기 페르소나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방법을 건너뛴다, 이건 좀 너무 바보 같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40년 넘게 수십만 명의 남자들이 집단 지성으로 방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난 나만의 길을 가겠다? 스마트폰을 넘어서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혼자 구석기 시대에서 노는 거죠. 뭐 응원은 해줄 수 있겠는데 미래는 좀 어두울 것 같네요. 자, 유혹의 방법 그리고 교화 방법 둘 중에 하나만 배우겠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한 여자랑 잘 되고 싶어요. 교화만 알면 돼요. 저는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유혹만 알면 돼요. 근데 결론만 말하면 둘 다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계나 여자랑 뭐 정신적인 사랑 이런 걸 하려면 일단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유혹을 잘해서 여러 여자를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괜찮은 여자랑 오래 만나고 싶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유혹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장기적 관계에서 잡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해서 결혼한 동생이 있는데 자기 취미 즐길 거 다 즐기고 밤늦게 들어가도 마누라가 터치 안 하고 그래요. 보통은 마누라가 아니라 여친만 돼도 잔소리가 존내 심하죠. 자, 여기까지 기획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태 설명한 이 기획 순서대로 앞으로의 강의는 진행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력적인 남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남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거, 일단 사전 기획 단계에서 여기서는 프레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 갈게요.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점들이 있어야 내가 무언가가 좋다, 싫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모호하고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훑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무료 강의는 그래도 방법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좀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생각해 봐야 될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나에 대한 프레임, 뭐 인생관, 직업관, 취향, 취미, 여가 등등, 그리고 주변 관계 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걸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보는 프레임, 여자의 외모라든지 성격, 그리고 관점,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관이나 연애관, 윤리관, 그리고 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황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말 괜찮은 여잔지, 나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잔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자와의 관계를 보는 프레임이 있어요. 장기 관계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을 것이고, 남녀 역할 분담에 대한 것들 대부분 보면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뭔지 느낌은 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한 번에 딱 정해지지도 않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이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둔 차원이 다른 남자라는 저희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강의만 해도 거의 17시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력적인 남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는 성적 매력이 있는 남자가 안정성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적 매력이 있고 나서 안정성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정성을 먼저 주게 되면 성적 매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장기 연애를 하려면 둘 다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순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적 매력,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매력이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력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이겁니다. 이게 매력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매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끌림이다.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단순히 끌림만으로는 관계를 깊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지만 처음에 끌림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시작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아무 사람이나 끌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 새로 사귄 친구가 나한테 인간적으로 끌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내가 관심 있는 여자가 나에게 성적으로 끌리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성적으로 끌리는 거, 남녀 사이의 성적인 끌림, 성적 매력, 이걸 말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포인트에서 성적으로 끌리는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적인 끌림은 상대방의 생존 가치와 복제 가치에 반응하는 감정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복잡할 게 없고 성적 매력은 이 두 가지의 조합이에요. 생존 가치, 그리고 복제 가치. 생존가치, S밸류라고 하는데 정의를 말씀드리면 시련 또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거나 존재하는 상태 또는 사실, 이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생존, 뭐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한데 누구는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반면에 누구는 잘 이겨내고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하면서 점차 위로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존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S밸류에 속하는 것들은 사회적 지위, 부, 권력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복제 가치, R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제는 정의를 말하면 DNA 따위의 유전 물질이 행하는 복제, 즉 자기 복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번식을 하는데 유리한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번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어쨌든 이 복제 가치, R밸류에 속하는 것들은 외모나 나이, 이런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좋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도 잘생긴 아들이 태어나거나 예쁜 딸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확률적으로 임신도 잘 되고 건강한 자식이 태어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역시나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성적인 끌림을 만든다며. 제가 이쪽 짬이 좀 있어서 수많은 댓글을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조금 더 깊게 설명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만 용어를 이해해두세요. 아무튼 생존 가치와 복제 가치의 결합이 남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성적인 끌림, 즉 성적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 두 성별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거듭해 나갈수록 서로 끌리는 포인트가 서서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조금 더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죠. 모든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생존입니다. 인간 역시 이는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밥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모두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생존은 양쪽 성별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자,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은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두 번째 전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기 복제. 자, 우리는 언젠가 늙고 죽기 때문에 동물은 자신을 복제해서 영원히 사는 꿈을 간접적으로 해결했던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복제를 위해서 으쌰으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100% 내 유전자를 만들어서 뭐 복제 인간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내 유전자의 50%를 남기는 방식으로 우리는 나를 50%만 복제해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번식의 의미예요. 여기서 작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남자와 여자 두 성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태생적으로 힘이 세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육체적인 능력을 타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같은 남자들과 협동을 한다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짓들을 하면서 생존 확률을 스스로 높여갔습니다. 이처럼 남자에게 생존을 위한 투쟁은 현실적으로 남자에게 직면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과제였어요. 자, 생존은 이제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자기 복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나와 협력할 나머지 50% 우월한 유전자,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남자는 생각했어요. 여자를 구해서 애를 낳으면 애를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또 옛날에는 또 어릴 때 많이 죽었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었고. 근데 남자랑 여자랑 둘 다 나가서 사냥하고 막 이러면 애를 누가 키워? 어떻게 키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자보다 더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한데 그럼 여자한테 애 키우고 뭐 이런 부분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 그래서 당연하게 뭘 했을까요? 남녀는 각자 역할을 분리하고 분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분업을 잘해줄 여자는 어떤 여자지?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내 유전자 복제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이유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최우선적으로 남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하게 진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 부분을 담당한 남자는 우월한 복제 가치, 즉 우월한 알밸류를 갖고 있는 여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에게 생존을 위임하는 것보다 남자 스스로 생존 부분을 책임지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내 유전자의 50%를 건강하게 생산하고 이 복제된 유전자를 잘 키우는 것이 내 유전자를 남기는데 보다 더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생존 가치보다 복제 가치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부분이었어요. 모든 동물이 그렇듯 처음에는 남자 역시 생존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결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생존 가치가 아닌 복제 가치를 더 원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남자에게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여자가 예쁘거나 이런 것보다 돈이 많거나 뭐 진취적이거나 이런 여자의 생존 가치에 성적으로 더 끌렸겠죠. 하지만 결국 이런 역할 분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자들은 여자의 복제 가치에 최우선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봅니다. 유전자를 남기는 데 있어서 여자의 더 좋은 외모는 남자의 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는 여자의 나이를 봅니다. 유전자를 남기는 데 있어 더 어린 여자는 남자의 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남자에게 역시 여자의 생존 가치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죠.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까. 드물지만 남자보다 여자의 능력이 뛰어나 여자의 생존 가치에 기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와이프가 돈 잘 벌고 뭐 경제권 쥐고 있고 남자는 집안일하고. 근데 결국 대부분 능력 있는 여자와 능력이 없는 남자의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위태로워집니다. 단순히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나는 계속 가정주부를 하겠다. 이런 남자는 현실적으로 드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남자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태고적부터 프로그래밍된 남자의 생존 가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생존 능력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남자는 결국 극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자 역시 생존이 최우선 문제였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죠. 하지만 여자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태생적으로 생존 가치가 더 뛰어난 남자에게 이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생존의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보다 더 강한 남자를 선택해 자신의 유전자를 남겨야 됐어요. 이러한 유전적 특질은 몇 세대를 걸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복제 가치보다 생존 가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었죠. 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남자는 여자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반면 여자는 남자의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심지어 권력과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여성이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고소득 남성을 훨씬 더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능력이 되는 만큼 더 능력 좋은 남자를 선호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자 본인의 생존 능력이 뛰어난 거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진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남자의 S밸류를 최우선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생식 능력에 유리한 신체적인 특징, 뭐 머릿결, 골반, 연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만 이게 복제 가치죠. 여자는 남자가 많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유리한 신체적 특징, 남성성이나 체격, 연상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존 가치의 증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렇듯 남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자신의 복제 가치보다 생존 가치를 여자에게 입증하면서 성적인 끌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남자가 생존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은 세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졌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기준 불과 30년,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보통 체형의 남자보다 뱃살이 나온 남자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절의 남자의 생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지금 그렇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죠. 그리고 지난 몇십 년간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좀 올라갔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 살이 찌고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게으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의 기준 또한 세대를 걸치며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현재 시점에 과거보다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보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여자도 혼자 먹고 살 수가 있죠. 이라면.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남자의 복제 가치인 외모나 나이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특히나 여자가 밤에 하루 놀기 위해서 만나는 남자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외모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정년기나 장기적으로 남자를 선택할 때면 여전히 여자는 복제 가치보다 생존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생존 가치와 복제 가치를 모두 발달시키려고 해야 돼요. 하지만 이 파트에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점은 남자에게는 복제 가치보다 생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전히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최우선적으로 끌리는 본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생존 가치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알파적 기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파 베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파 베타라는 용어는 이 분야에서는 이미 30년 전,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쓰이던 용어예요. 자,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는 남자의 생존 가치에 최우선적으로 끌리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알파 메일이 바로 정의 그대로 생존의 최상위에 포진해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알파와 베타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라는 데 있어요. 사람마다 설명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알파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무조건 알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다른 느낌을 풍기면서 알파인 남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이 알파 베타의 개념은 원래 동물 행동학에서 나타난 용어예요. 저 역시도 알파 메일이 도대체 뭐냐, 베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리고 베타는 알파로 진화가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또 주변에서 관찰한 이들의 특성을 통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볼게요. 알파는 집단 내에 가장 높은 계급과 서열을 갖고 있는 개체를 지칭해요. 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알파는 먹이와 기타 다른 활동 등에 대한 우선권 등의 혜택을 가져요. 알파의 지위는 우수한 신체적 기량 및 공격성이나 그룹 내의 사회적 지위 혹은 동맹의 구축 이런 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타는 사회에서 이제 종종 부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알파가 자격을 잃거나 죽으면 그 자리를 이어받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종에서는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베타가 알파의 짝짓기를 돕는 역할을 해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알파 메일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두머리 수컷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두머리 수컷은 특정 집단 내에 단 한 명만 있습니다. 당시 친구를 만나도 그중 특정 한 사람은 분명 알파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여자가 알파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는데 나는 알파가 될 수 있는가? 누구나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가? 내가 현재 베타라도 알파가 될 수 있을까? 제 결론은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한 조건은 뭘까요? 알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알파는 알파적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누구나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해보죠.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보통 한 개의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집단에 우두머리 수컷이 두 마리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늑대 무리 내에서 알파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같은 무리 내에서 둘셋 이상의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동물 집단은 보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자 같은 경우도 암컷을 빼앗으면은 그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면 자신의 존재를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동물 집단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동물이 내가 알파가 되고 싶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알파가 아닌데. 현재까지 연구해온 바를 보면 알파가 아닌 늑대 중에 알파 부모에게 유전자를 받은 알파 기질이 있는 늑대, 이런 늑대들은 무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알파가 돼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 같은 경우는 늑대나 기타 동물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교 모임을 하면서 살아가죠. 인간은 보다 폭넓은 차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직장, 친구관계, 동호회, 작은 소모임 등등 굉장히 많은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에 늑대들이 모여가지고 영화 감상 동호회를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이건 불가능하죠. 알파 기질이 있는 늑대가 진짜 알파가 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리를 떠나야 돼요. 거기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무리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리를 떠나지 않고도 알파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특정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고 보아왔던 진짜 알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알파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모여서 뭘 하고 있냐? 알파적 기질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저는 8년 정도 회사 다니고 6년 전에 퇴사를 했는데 회식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그 진급 안 되고 그냥 저냥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뭔 말을 하냐? 상사 욕하고 회사 욕하고 시스템 욕하고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어차피 월급쟁인데 이런 말. 매일 이런 말을 달고 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공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진급 한 번에 되고 아니면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우리 팀원을 어떻게 더 단합시킬지,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이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은 사업가들 만나고 이러면 놀 때는 잘 노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제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해결해서 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집단을 보다 보니 명확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실제 자기 영역을 구축하지 않은 알파는 없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런 알파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영역을 만들어냈구나, 이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죠. 결코 개념만을 배워서는 실제 알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영역이 없는데? 나는 대표가 아닌데? 지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보죠. 저 역시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가장 알파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이 만약에 영화 감상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치고 제가 거기에 참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에서 알파는 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에요. 인간의 사교 모임은 이처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한다면 이 팀을 이끄는 리더가 알파가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알파들은 끼리끼리 모여 이런 기질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알파의 사고방식은 실제 알파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떠안으면서 방향성을 선택해본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진짜 경험으로 얻어진 이런 느낌을 이론만으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국 진짜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영역을 궁극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없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만들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이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걸까요? 친구 3명이 모여서 가장 발언권이 센 사람도 알파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영역의 최소 단위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프로젝트를 해봤냐, 이겁니다. 단순히 몇 명이 모인 가운데 입김이 좀 센 사람이 알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파의 영역을 구축했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 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면 당신은 본질적 의미에서 알파입니다.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 그게 더 희박하겠죠. 자, 두 번째, 알파는 알파적 기질을 갖고 있다. 알파적 기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스스로 알파가 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베타가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알파가 될 수가 없겠죠. 나는 한 달에 1억은 벌 거야. 무모해 보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못 벌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되고자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질이에요. 알파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는 결코 알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리스크를 담보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을 리드하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파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로 그 집단 내에서 더 많은 부, 명예,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번식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자, 여태까지 진정한 알파의 조건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알파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두 번째, 알파는 알파적 기질을 갖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동시에 모두 다 갖추게 될 거예요. 자, 여태까지 매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성적 매력이 생겨나도 안정성이 아예 없으면 여자는 남자와 장기적 관계,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중요한 거예요. 안정성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자원을 분배하는 겁니다. 생존 가치가 자원 획득 가능성을 뜻하는 단어라면 안정성은 이걸 나에게 나눠줄 수 있냐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자원을 나눠주지 않거나 다른 여자에게 자원을 분산해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생존에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끌림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느끼게 하는 건 바로 베타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타적 기질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베타적 기질이 아예 없으면 연애를 시작하기도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연애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더더욱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나잇이 목적이라면 사실 베타적 기질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나잇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이걸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알파남들, 이 남자들도 대부분 다 베타적 기질도 함께 갖고 있어요. 만약에 너무 극 알파 쪽이면 매력은 있긴 한데 뭔가 인간미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트럼프 같은 느낌이죠. 이런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려면 오히려 베타적 기질을 좀 섞어줘야 됩니다. 반대로 베타적 기질이 좀 강하다. 그럼 완전 알파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이 알파적 기질을 좀 섞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난 알파적 기질이 없어. 그래서 난 알파남이 안 돼.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법, 페르소나 구축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 구축법이 원래는 리비도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치만 추가한 이유는 서두에 얘기를 했죠. 강의를 듣고도 유혹을 잘 못하는 수강생들이 특정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자기 스타일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응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전으로 수강생분들 컨설팅을 좀 해주다가 이때 안 되던 분들을 되게 만들어주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론을 좀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무료 강의에서는 이 페르소나 구축의 기본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게 자신의 페르소나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걸 잘 구축해놔야 정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획의 마지막 페르소나 구축 잘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페르소나는 여자를 대할 때의 캐릭터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를 대할 때는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추구해야 할 페르소나와 내 원래 성격, 그러니까 내 원래 캐릭터와의 차이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내가 원하는 워너비를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페르소나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내가 덱스 같은 스타일이 좋아,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봤자 당신이랑 맞지가 않다면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원래 내가 가진 성격, 그러니까 기질에 외모까지 더한 것, 이것이 RS 밸류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성적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당신이 입어야 하는 만들어진 이미지, 페르소나를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4분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로축을 편의상 알파베타 성향 1이라고 표현할 거고 세로축을 알파베타 성향 2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 가로축이 나타내는 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냐, 이런 세상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이 의미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에서 알파 성향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고 이런 성향을 말해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 약간 직설적이고 리드를 하는 이런 성격을 보입니다. 반면에 베타 성향 1쪽으로 가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균형 있는 이런 성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자를 대할 때를 봐도 알파 성향 1로 가면 여자가 봤을 때 이 남자 강해 보인다, 이게 생존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강해 보인다는 건 싸움을 잘할 것 같다 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가 세 보이는 거죠. 그런데 불안정적으로 보인다는 단점도 있어요. 불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이 불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원의 독점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쟤는 여자가 많겠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타 성향 1로 갈수록 반대로 여자가 봤을 때 좀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생존 가치가 좀 낮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안정감이 느껴지는 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로축을 좀 살펴보죠. 세로축은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알파 성향 2로 갈수록 자신을 과시하고 강함을 어필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자신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죠. 베타 성향 2로 갈수록 겸손하고 좀 착한 느낌, 자신을 밖으로 드러냄을 선호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죠. 자, 두 개의 축이 지금 나왔죠. 그럼 어떤 축이 더 중요할까요? 여자를 유혹하고 얻는 데 있어서는 1번 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1번 축 자체가 성적 매력과 연관이 있어요.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자, 세상과 상호작용한다는 게 뭐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1번 축이 S밸류, 생존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2번 세로 축도 중요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2번은 성적 매력보다는 남자를 대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집단을 가거나 이럴 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 점 참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각각의 영역이 나오죠. 각각의 영역을 구분해서 불러야 되니까 편의상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알파 1, 알파 2는 유혹자 영역, 베타 1, 알파 2는 매너남 영역, 베타 1, 베타 2는 헌신남 영역, 알파 1, 베타 2는 미스틱 영역. 자, 각 영역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유혹자 영역, 이쪽 영역은 대부분 최상위 포식자가 많습니다. 강한 알파적 성향이죠. 대부분 유혹에 최적화되어 있는 여자에게 성적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보통은 여자를 잘 꼬시는 느낌으로 소개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고, 뭐 개그맨이나 남자 BJ들, 이런 애들도 이쪽 성향이 많아요. 탁재훈이나 양세형, 뭐 비스티보이즈의 하정우, 그리고 외적으로 강한 느낌이 나는 남자들도 이쪽에 많습니다. 추성훈, 마동석, 다 이런 계열이에요. 그리고 리더 계열,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쪽 계열입니다. 저도 이쪽입니다. 자, 유혹자의 장점은 생존 가능성이 4개의 영역 중에 가장 높은 특징이 있고,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이끌기에 성적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빠른 유혹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치만 단점도 있는데, 여자가 안정감을 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섹스는 잘 되는데 연애를 시작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여자가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멘트 역시 보통은 짧고 강렬하게 치기 때문에 나이트 게임을 잘하는 특성이 있고,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매너남 영역. 여기는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안정감과 균형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보통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에서 일 잘하면서 좀 깔끔한 스타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의 취향에 맞으면 연애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현실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자가 그 남자 취향이 아니다 이러면 유혹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성적인 매력보다 논리적인 성향이 좀 많아서 그래요. 자, 유혹자 영역은 여자를 대할 때는 비논리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자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또한 성적 매력은 가로축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베타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주도적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게 좀 쉽진 않다. 정리하면 자기 주장이 좀 있는 편이고,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이 여자가 이미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연애를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자가 좀 원한다고 말하는 쪽, 그러니까 배려나 매너, 안정감, 이런 걸로 어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반에 여자의 선호가 맞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유혹은 좀 힘들다. 그래서 나이트 게임은 쉽지 않고 소개팅 정도, 이 정도는 여자 취향에 맞으면 연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헌신남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헌신남은 사실 버려야 되는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성적 매력이 정말 없는 캐릭터예요. 베타죠. 이러면 초반에 여자의 관심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사귀어도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돈 많은 헌신남은 퐁퐁이 됩니다. 장점이 그래서 별로 없어요. 자, 연예인 같은 경우 뭐 알렉스나 최수종,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나마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일반인이면 좀 답이 없죠. 아니면 자기보다 전반적으로 2단계 이하의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뽑기를 잘해야 돼요. 뽑기 망했는데 결혼하면 이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기본 성향이 이쪽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쩔 수 없이 노력을 좀 해서 바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영역 미스틱은 말수가 적고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신비로운 알파남 느낌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가로축이 알파 쪽이기 때문에 여자를 유혹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자, 이 영역의 남자들은 일단 성적 매력이 형성돼버리면 진행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픽업 쪽에서 이런 스타일을 규정해서 역픽업 스타일이라고 했었어요. 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멋지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다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안 해도 여자가 안 달라서 먼저 좀 들이대고, 이런 구도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이트 게임을 제외한 소셜이나 소개팅 이런 데서 잘 되는 스타일이죠. 그치만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외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외모가 안 되면 사실 시작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전에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김현우라고 아시나요?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솔로지옥에서 나온 거 말고 현재 연예인화된 덱스, 이 사람도 원래 본인 스타일은 유혹자 영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스타일이 남자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 페르소나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역픽업 말만 들어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 여자가 먼저 막 들이대고 안 달라고.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이 페르소나를 아예 가르쳐주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제대로 소화해서 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자, 이때 당시 강사 키가 187에 약간 모델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니까 잘 됐던 거야.
그냥 딱 생각해봐요. 잘생기고 비율 좋은데 말수 없고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플러팅을 좀 하는 것도 같고 이러면 궁금하겠죠, 여자가. 근데 솔직히 비율 안 좋고 못생기고 그런데 말수 없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플러팅을 은근히 하는 것 같네. 잘 안 되겠죠. 또 자기 어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처럼 초반 어필이 이미 돼 있어야 유리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거나. 근데 우리가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쪽 성향이 잘 되는 경우는 다 그렇진 않지만 비율이 좋거나 키가 평균 이상이거나 좀 잘생긴 남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을 했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특정한 곳, 그러니까 판이 깔려있는 곳, 이런 특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다면 이쪽 캐릭터도 아주 잘 먹힐 겁니다. 자, 이처럼 4가지 형태의 페르소나를 살펴봤는데요.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판단이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이 4가지 페르소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원래 내가 가진 성격, 그러니까 기질, 거기에 플러스 외모를 파악합니다. 성적 매력, RS 밸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진 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노력하면 이 부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뭘 바꿔야 한다, 이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페르소나를 입어야 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헌신남 쪽은 좀 노력해서 자기 캐릭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꿀 생각이 아예 없다면 저희 강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자기가 원래 어떤 성격과 외모를 가졌는지가 파악이 되었다면 2번, 가로축을 기준으로 내 반대 특성의 페르소나를 입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유혹자 영역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자를 잘 꼬실 거예요. 하지만 사귀거나 이런 게 힘들다고 했죠. 그럼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매너남 영역이 갖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페르소나, 즉 베타성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성향이 유혹자라면 처음에는 이 영역의 특성으로 여자를 유혹하고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 좌측 베타 쪽 매너남 영역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도 특정 시기에 나이트 게임만 하고 솔직히 원나잇만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너무 유혹자 스타일로만 해버리니까 오히려 한 번 자고 마음에 들어도 그 여자와 사귈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문제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비슷하게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도 몸이 크고 막 운동을 많이 해서 딱 보기에 남자다운 이런 스타일의 남성분이 있었는데 이분 역시 유혹자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강한 남자만을 어필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자원의 독점권을 주고 여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조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더 잘 됐죠. 자, 덱스가 솔로 지옥에서 선택받지 못한 이유도 역시나 마지막까지 선택에 대한 안정감을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기본 성향이 유혹자가 있는 분들은 매너남의 페르소나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여자를 대하는지 이걸 알고 베타성을 보완하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기본 성향에서 갔다가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혹자가 좌측이 아니라 아래로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하면, 자, 이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회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화된 덱스가 지금은 아래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형들을 대할 때나 시청자들에게 말을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유명해졌고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인 거죠. 하지만 여자를 꼬시는 것 한정으로는 좌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자, 내 기본 성향이 매너남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겠죠 이제? 유혹자 쪽의 페르소나를 입어야 됩니다. 매너남 쪽은 논리를 좀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혹자 쪽은 논리보다는 비논리와 느낌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논리보다 느낌으로 소통을 하고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나 이게 이성 문제일 경우는 더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매너남의 가장 큰 문제는 초반 유혹이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자의 호기심을 잘 못 만들어냅니다. 물론 직업이 좋으면 여자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건 성적 매력을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혹자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어떤 바이브로 하는지, 어떻게 여자를 대하는지 이런 걸 훈련해서 본인의 성향보다 반드시 먼저 유혹자 성향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자가 빠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리하면 매너남은 유혹자의 페르소나를 배우고 익혀서 여자를 만났을 때 이걸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안정감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자신의 원래 캐릭터로 돌아가면 된다. 자, 다음 헌신남 쪽을 살펴볼게요. 이쪽도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성격이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여자를 대할 때 이쪽으로 가는 남자들이 진짜 많아요. 어쨌든 헌신남은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매너남 쪽으로 갔다가 유혹자 쪽으로 가던지 미스틱 쪽으로 갔다가 유혹 쪽을 가야 되겠죠.
페르소나를 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들지만, 만약 페르소나를 두 단계 거치지 못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외모나 등급이 떨어지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진짜 통계적으로 그래요. 물론 유혹자 쪽을 굳이 찍지 않아도 헌신남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자를 잘 만날 거예요. 하지만 여태 다른 페르소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다면 알겠지만 결국 유혹자 페르소나를 찍기는 찍어야 초반 유혹이 쉬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더라도 천천히 유혹자 쪽을 찍으려고 노력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뭐 생각, 말투, 단어, 표현 방식, 표정, 비언어 이런 총체적인 바이브가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미스틱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미스틱은 1차적으로 외적으로 이미 좀 뛰어나거나 소셜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원하는 여자가 이미 나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유혹자 영역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헌신남 쪽이나 매너남 쪽 성향을 근근히 보여줘서 여자에게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쪽으로 하면 돼요. 문제는 내가 외적으로도 평범하고 이미 소셜에서 증명되지도 않은 경우, 혹은 내가 아는 집단 내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데 외부에서 여자를 구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그 여자에게 초반 성적 매력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역시나 유혹자 영역을 찍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유혹자 영역을 찍을 수가 없다면 만나는 여자의 급을 높일 수가 없을 겁니다. 뭐든지 우선은 성적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게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헌신남과 같은 배타적인 느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그래서 유혹자 영역의 스타일을 살짝만 배우고 진짜 살짝만 녹여내면 돼요. 자, 이 타입 같은 경우가 배우면 진짜 빠르게 잘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미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유있게 느껴지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알파 성향 1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적 매력은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속하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까우니까 필히 좀 배워서 성장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각 4분면에 있는 남자 스타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자기 원래 캐릭터와 페르소나를 조합할지 살펴봤어요. 감이 좀 오시나요? 이론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도 확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캐릭터와 페르소나를 옮겨 다니는 예시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2강 유혹의 전략 파트와 3강에 나오는 비언어, 바이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강까지 이론을 다 보시고 3강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 예시에 적용을 해서 영상 자료와 함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강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부터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답변이 실제로 여자를 만나면서 적용을 했던 분들의 얘기라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 캐릭터와 페르소나를 정확히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본인의 캐릭터를 자기가 잘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워너비 모델을 연기하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이런 경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특히나 여자를 대할 때 내가 원래는 어떤 스타일이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남자들이 별로 없죠. 사실 좀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MBTI 같은 경우도 부정확한 부분이 뭐냐면은 문제를 풀 때 진짜 나에 대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워너비를 고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고른다는 거죠. 그럼 자기 MBTI가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쟨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맞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냉정히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뭐 제가 지금 어떻게 찾으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일방향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과거 리비도 실제 수강생분들에게는 1대1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상당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본인 캐릭터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진단 테스트를 만들고 수강생분들께는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무료 강의만 듣는 분들은 이 테스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색을 해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 페르소나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정확히 찾아보시고 특히 이미 나에게 관심 있는 여자들에게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사친도 뭐 의미는 있지만 아무래도 나한테 이미 관심이 있는 여자가 더 피드백을 잘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질문. 원래 저는 성격이 약간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리비도에 나오는 멘트가 좀 빡센 것 같아요. 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베타 성향의 일족 중에서도 좀 많이 이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베타 성향 1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베타 성향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단 말이죠. 각 성향에 따라서 보통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유혹자 쪽에 있는 분들은 배우니까 여자랑 섹스까지는 쉽게 되는데 사귀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매너남 쪽에 있는 분들은 좀 고집이 좀 세요, 나랑 멘트가 안 맞아요, 이런 말들은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좀 하시고, 헌신남 쪽에 있는 분들은 저는 못하겠어서 포기할래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미스틱에 있는 분들은 저는 그냥 되는데요, 근데 제가 원하는 여자는 안 되네요, 이런 말들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리비도에 나오는 멘트가 좀 빡센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베타 성향 1쪽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리비도를 만들 때는 유혹자의 초점을 맞춰서 만들긴 했습니다. 물론 만들 당시에는 이런 캐릭터까지 분리해서 만든 건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제로 제가 10년 정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못했는데 잘하게 된 사람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잘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역으로 추적해서 효과적인 것들을 넣었단 말이죠. 공부를 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자를 꼬시면서 피드백하고 이런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실제 되는 걸 추려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자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이 가장 성공 확률도 높고 실제로 여자를 제일 잘 꼬시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로 돼야 되는 거니까. 페르소나 파트를 보셨겠지만 유혹자 쪽 페르소나를 찍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 특히 처음에 성적 매력을 만들려면. 근데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긴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게 멘트를 수정해보라고 과제를 내긴 했었습니다. 근데 배우는 사람이 천차만별이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특히 베타 성향 1쪽으로 많이 기운 분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2일차 강의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직접적으로 멘트들이 나오는데 무료 강의에 나오는 멘트들은 좀 유합니다. 그런데 실제 리비도에 들어가 있는 유혹자 쪽 성향의 멘트들은 사실 좀 센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맥락과 단어를 바꾸면 이거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자기 원래 캐릭터에 맞게 멘트는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리비도에는 저희가 원래 주차별로 있는 강의에 보강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수강생분들이 적용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센 멘트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 캐릭터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빡센 멘트를 여자들이 말하는 예쁜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멘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첫날은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나서 성공적으로 유혹하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또 결혼까지 봤을 때 우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았다면 첫 번째, 성적 매력을 갖고 있는 남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우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법, 캐릭터와 페르소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여자를 만나서 유혹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미드게임의 핵심 5단계 구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의사소통 시에 타이밍에 맞게 말을 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또한 말만 배워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바이브가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자다운 바이브를 강제로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강의도 꼭 시간에 맞춰서 참가하시고 많은 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강의 감상평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